벨리즈는 보통 한 장소에 모여있지 않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안선에는 암초와 산호초, 그리고 활발한 항구 지역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륙에는 집약 농업 지역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 어업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성 덕분에 단일 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 활동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벨리즈 국가 경제는 관광, 농업, 그리고 어업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뒷받침됩니다. 이 세 가지 부문은 각각 고용 수출, 그리고 자원을 창출하며 고유한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과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다르고 어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항구와 관광 중심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업 활동과 도시 중심지는 저장, 재분배, 그리고 소비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여러 활동 중심지를 갖춘 조용하고 안정적인 경제가 형성됩니다. 벨리즈에서 이 세 가지 경제축은 실제로 어떻게 조직되고 기능할까요? 문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보이지 않는 국가의 역사적 뿌리 외세에 접촉이 있기 수 세기 전부터 현재 벨리즈를 이루는 땅에는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야 공동체는 영토 곳곳에 영구 정착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중심지, 의식용 플랫폼, 도로망, 그리고 대규모 집단을 위한 농경지를 건설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는 옅은 부조로 장식된 석조 사원과 건물 꼭대기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남아있는 이러한 도시 유적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조직을 반영합니다. 상형 문자, 달력 사용, 그리고 천문 관측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마야인들은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주민들과 옥, 흑요석, 소금, 카카오를 교환하기 위한 무역로를 개발했습니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여러 부족이 주요 도시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오랫동안 버려졌고 다른 부족들은 정글이나 강 근처에 위치한 더 작은 공동체에서 저항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카리브해를 항해하기 시작했을 때 내부 분열로 마야족은 약화되었습니다. 16세기에 스페인 원정대는 중앙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정복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벨리즈에서는 점령 시도가 더디고 단절적이었습니다. 지형 조건, 열대성 질병, 그리고 토착민들의 저항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효과적인 지배가 어려웠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은 다른 지역의 군인 및 동맹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마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종교 선교단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채굴 경로를 확립하기 위해 엔코미엔다 공동체를 조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령은 공고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 카리브해의 영국 식민지에서 온 목재 사냥꾼 집단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맨, 바이맨으로 알려진 이들은 염료 생산에 귀중한 목재인 통나무를 수집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항해가 가능한 강변과 보호된 해안 지역을 따라 비공식적인 정착지에 정착했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이러한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추방작전을 조직했지만 바이맨족은 영국 선박의 간헐적인 지원을 받으며 저항했습니다. 여러 차례 무력 충돌로 벌목 캠프가 일시적으로 대피하기도 했지만 위험이 지나가자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럽의 귀중한 목재 수요는 벨리즈를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마호가니 벌목이 주요 활동이 되었고 캠프는 영구적인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왔습니다. 노예들은 극도로 혹독한 환경에서 목재를 채취, 운송, 가공하는 일을 강요받았습니다. 습한 기후, 질병, 그리고 일상적인 폭력은 아무런 권리도 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이들의 삶을 특징지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관계는 엄격한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이맨족은 토지, 작업 도구, 그리고 무역로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반면 노예들은 소유물로 취급되어 주인에게 신체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란이나 탈출 시도는 가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탈출,
외딴 지역의 독립공동체 형성, 그리고 다른 형태의 침묵의 저항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 노예 가족들은 아프리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관습, 식생활, 그리고 조직 형태를 보존했습니다. 19세기에는 노예 제도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영국의 법령에 따라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경제적 상황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해방 노예들은 자신의 토지나 안정적인 고용 기회 없이 계속 빈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식민지 기관들은 사법, 세금 징수, 그리고 교육을 통제했습니다. 야생의 세계, 열대지방의 기후, 산호초, 그리고 동물 벨리즈는 독특한 지리적 조건과 다양한 생태계 발달을 가능하게 한 유리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국토 전역에 열대우림, 범람원 사바나, 조수습지, 그리고 울창한 초목으로 덮인 산악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토 대부분에 간구량이 풍부하고 연중 따뜻한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화는 다양한 종이 자연 서식지 내에서 균형을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삼림 지역에서는 나무가 상당히 높이 자라 빽빽한 수간을 형성하여 빛의 통과를 줄입니다. 썩어가는 식물층이 축축한 토양을 가로질러 뻗어 여러 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양서류, 곤충, 그리고 작은 포유류들은 뿌리 사이에서 살며 끊임없는 그늘에서 은신처를 찾습니다. 자연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거대한 아이프, 강렬한 색의 꽃, 줄기의 덩굴이 촘촘히 매달려 있는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날개를 가진 나비들이 쓰러진 고목들이 만든 빈터 사이를 날아다니고 벌새들은 난초 위를 날갯짓합니다. 낮은 관목지대에서는 몇몇 뱀들이 죽은 잎들 사이에 위장하고 고함 원숭이들은 위에서 깊은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 나라의 각 삼림 지역은 독특한 식물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이바, 붉은 맹그로브, 빵나무, 바얄 야자수와 같은 종들을 공유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강가에서는 카이만들이 축축한 돌 위에서 햇볕을 쬐고 어떤 거북이들은 모래사장을 찾아 임시 둥지를 만듭니다. 동부 해안을 따라 산호초가 펼쳐져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산호초 체계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이 수중 구조물은 수천 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만든 석회질 구조가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산호는 가지가 갈라진 구형 또는 납작한 형태를 띠며 수천 마리의 열대어, 연체동물, 갑각류에게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맑고 얕은 바닷물에서 다이버들은 다채로운 산호대, 기묘한 모양의 해면동물, 그리고 모래바닥에 쉬고 있는 불가사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중 가시성을 통해 해류가 부유 입자들을 어떻게 운반하고 해저에 물결치는 무늬를 만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본토 해안에는 크기가 다양한 수십 개의 암초가 있습니다. 어떤 암초는 청록색 바닷물에 둘러싸인 단순한 모래톱이고 어떤 암초는 해안 식물과 작은 인간 거주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가장 외딴 지역에는 인간의 존재가 드물어 펠리컨, 구남조, 백로와 같은 바다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습니다. 이구아나는 낮은 숲을 사이를 이동하고 바다거북은 밤에 나타나 축축한 모래 위에 알을 낳습니다. 산호초 가장자리에서는 바라쿠다와 그루퍼가 산호벽 근처를 천천히 이동합니다. 보거, 점박이가오리, 너스상거는 생태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환경의 일부입니다. 내륙 삼림은 대형 포유류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제규어, 오셀롯, 퓨마는 덤불 속에서 먹이를 추적할 수 있는 영역을 공유합니다.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나무에 남은 발자국과 발자국은 야행성 활동의 분명한 징후입니다. 테이퍼는 수역 근처의 어린 잎을 먹고 패커리는 자연 산책로를 따라 작은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일부 과일박쥐종은 속이 빈 나무줄기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씨앗을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흐린 날에는 코아티가 덤불 사이에서 긴 주둥이를 사용하여 낙엽을 제거합니다. 이 나라를 가로지르는 강들은 서로 다른 생태계를 연결하는 자연적인 통로를 형성합니다. 흰 맹그로브와 열대 버드나무와 같은 내세읍성 수종이
강둑을 따라 자랍니다. 우기에는 강바닥의 유량이 증가하여 하류 지역으로 퇴적물을 운반합니다. 사발로와 구아포테와 같은 강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외가리는 진흙탕 강둑에서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천가지 색깔의 마을 벨리즈에는 여러 공동체가 공존하며 이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문화적 혼합을 보여줍니다. 벨리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민족 집단에 속하며 각자 고유한 전통, 언어,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거리, 학교, 그리고 이웃 간의 일상적인 만남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문화적 차이가 분명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다양성은 일상적인 공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됩니다. 당국은 이러한 혼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집단 중 하나는 유럽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로 벨리즈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메스티소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볼 수 있으며 주요 언어는 스페인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지 크리올어도 사용합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관습이 조화를 이루며 광범위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벨리즈 크리올 쪽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집단은 아프리카와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들의 일상 언어는 영어 기반 언어인 크리올어입니다. 크리올어는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 상업, 언론에서 사용되며 마야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마야족은 모판족, 유카텍족, 케크치족의 세 하위 집단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며 그중 다수는 마야 남부에 거주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일부 전통 관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교육, 의료, 정치 참여를 통해 이러한 공동체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마야어는 가정과 의례에서 사용되는 반면 크리올어와 영어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에 사용됩니다.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원주민인 가리푸나족은 주로 마야 남부 해안에 거주합니다. 언어는 가리푸나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올어와 영어에 능통합니다. 음악, 춤, 그리고 특정 형태의 구어 표현은 여전히 마야족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축제를 기념하며 공동체 구조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안 마을은 건축과 사회 조직 모두에서 이 공동체의 독특한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인구는 또한 이 나라의 민족적 풍경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북미에서 이주한 유럽 종교 공동체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정착지로 조직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 축산업, 목공에 헌신합니다. 그들은 주로 플라우트디치, 플라우트디에치라는 독일어 방언을 사용하지만 사업 상황에서는 영어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내부 규칙과 확고한 공동체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합니다. 다른 집단과의 교류는 제한적이지만 농업 경제에 대한 그들의 기여는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집단 외에도 중국인, 인도인, 레바논인, 그리고 기타 아시아계 또는 유럽계 사람들이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사업이나 취업 목적으로 이 나라에 와서 도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은 다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가족의 뿌리를 버리지 않고도 지역 언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립교육에 참여하거나 전문직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소규모 공동체는 종교기관, 클럽 또는 문화협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하여 이 나라는 민족 집단과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신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복음주의 개신교, 그리고 기타 교파와 같은 형태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마을에는 다양한 규모의 교회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종교의식이 지역 전통과 결합되어 지역 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종교는 가족 행사, 공공 행사, 그리고 많은 사립교육기관의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부 공동체는 고유한 종교적 신념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가리푸나족은 아프리카와 기독교적 요소가 혼합된 영적인 형태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음악, 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깊은 의미를 지닌 상징적 표현을 담은 의식을 거행합니다. 메노나이트 가정에서는 매일 종교 의식을 거행하며 이는 공존의 규칙을 정의합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다원주의와 관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덜 전통적이거나 개인적인 신앙 형태도 존중합니다.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 나라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공공행정, 교육, 법률 문서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다양한 언어가 사용됩니다. 크리올어가 가장 흔하며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사이에서 링구아 프랑카 공통어 역할을 합니다. 크리올어는 독특한 문법과 광범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어휘를 가지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대화, 라디오 프로그램, 예술 공연에서 사용됩니다. 스페인어는 메스티소와 기타 이중 언어 사용 집단, 특히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스페인어는 많은 학교에서 제2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당국은 지역 소통에서 스페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동체에서는 토착 마야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파너, 케크치어, 유카테거는 가정과 지역 사회 활동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일부 농촌 학교에서는 이러한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자료도 제작되었습니다. 가리푸나어는 일부 해안 마을에서 사용되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사용이 감소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문화 프로그램, 워크숍, 학교 활동을 통해 가리푸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노나이트 독일어는 정착지 내에서 대대로 전승됩니다. 독일어는 가정과 공동체 생활에서만 사용되지만 외부 활동을 위해 영어나 스페인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러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자주 들리며 많은 주민들이 최소 2-3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역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신을 가진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촉진하는 현재의 사회적 역학관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민족, 종교, 언어 집단 간의 공존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한국은 비공식적인 이해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경일, 미디어, 교육 시스템은 차이를 부정하지 않는 공통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문화적 동질성을 강요하는 대신 다양성 유지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조직 형태 덕분에 많은 공동체가 공통 환경에 통합되면서도 전통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바꾸고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고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국은 다양성을 국가 존립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대도시의 압박감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일상이 덜 바쁜 환경을 찾습니다. 도시와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관공서를 방문하고 이웃이나 지인들과 시계의 압박감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상점은 일찍 문을 열고 늦은 오후에 문을 닫기 때문에 낮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가 구성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더욱 여유로운 생활 방식을 보이며 바다의 영향으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영구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목표에 따라 다양한 거주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계획을 세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있으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이주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규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특별 비자, 은퇴자 프로그램 등 각기 정해진 요건을 갖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체류를 시작한 후 장기 거주를 위한 관련 절차를 마칩니다. 의료 시스템은 신규 거주자들이 자주 고려하는 측면 중 하나입니다.
대도시에는 일반 진료와 일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병원과 사립병원이 있습니다. 소도시에서는 선택지가 제한적이지만 기본적인 의료시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내외 의료 서비스를 모두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선택합니다. 치과 진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른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영어를 구사하며 일부 병원에는 다른 언어에 능통한 직원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첨단 기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의 상황에 맞춰 조정되어 직접적이고 기능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택은 지역, 예산,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바라보는 집을 선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초목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작은 도시 중심지 근처의 내륙 지역을 선호합니다. 건축은 콘크리트, 목재 또는 여러 재료를 조합하여 이루어지며 유지 보수는 각 지역의 기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가 비치된 주택은 임대 가능하며 기성주택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밀집된 지역과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가 섞인 지역이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는 수도, 전기, 인터넷 등의 서비스 연결이 안정적이지만 시골 지역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일 교통은 위치에 따라 운영됩니다. 수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택시, 버스,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도시에서는 걷기, 자전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가용을 수입하는 사람도 있고 국내에서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요 도로는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보조도로는 외딴 지역으로 통합니다. 섬과 해안 지역에서는 해상 교통이 중요하며 인근 지역 간 이동에는 보트와 페리가 이용됩니다. 공항망을 통해 국내선 항공편이 운항되어 본토와 섬 간 이동이 용이합니다.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개인 안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역 사회는 사고 발생률이 낮은 반면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집 보안, 어두워진 후 낯선 지역 이동 자제, 귀중품 관리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지방당국과 조직된 공동체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공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은 보장됩니다. 시장에서는 과일, 채소, 육류, 생선, 기타 신선식품을 판매합니다. 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도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작은 상점에서는 생필품을 판매하고 도시에는 의류,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현지 통화는 안정적이며 대부분의 상점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 카드 또는 은행 송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메스티소 카리브해의 레시피. 이 나라에서 만드는 음식은 흔한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을 결합하여 풍미 가득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쌀과 콩을 코코넛 밀크로 조리하여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을 냅니다. 이 혼합물은 구운 닭고기, 조림고기, 튀긴 생선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쌀은 양파, 마늘, 소금, 후추, 그리고 코코넛에서 추출한 우유와 함께 쌀알이 부드러워지고 콩이 액체와 섞일 때까지 천천히 조리합니다. 곁들임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향신료에 재운 닭고기를 오븐에 굽거나 소스에 볶은 것을 선호합니다. 코코넛 빵은 밀가루, 효모, 설탕, 코코넛 밀크로 만듭니다. 부드러운 반죽을 빚어 발효시킨 후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굽습니다. 그 결과 단단한 껍질과 부드러운 속을 가진 빵이 만들어지며 아침 식사나 반찬으로 먹습니다. 밀가루, 소금, 물, 효모로 만든 튀긴 케이크도 있습니다. 이 케이크들은 겉은 황금빛 갈색이 되고 속은 비어있는 부풀어 오를 때까지 튀깁니다. 감자 샐러드는 콩, 계란, 생선과 함께 먹으며 가정이나 노점에서 모두 제공됩니다. 감자 샐러드는 익힌 감자, 당근, 완숙 계란, 마요네즈, 소금, 후추, 그리고 때로는 머스터드나 다진 샐러리를 넣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차갑게 섞어 반찬으로 내놓습니다. 구운 고기나 닭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말레는 옥수수 반죽, 양념한 고기, 살사로 만듭니다.
반죽을 바나나 잎으로 감싸 단단히 찐 후 닭고기를 넣는 경우도 있고 돼지고기를 넣는 경우도 있으며 칠리나 채소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엠파나다는 옥수수 반죽이나 밀가루로 만들고 볶은 콩이나 잘게 썬 생선을 채워 접어서 바삭하게 튀깁니다. 토마토 소스나 칠리 소스를 곁들여 따뜻하게 제공합니다. 또 다른 인기 메뉴는 에스카베체인데 양파, 마늘, 오레가노, 피망, 식초를 넣은 육수에 닭고기를 넣어 조리합니다. 빵이나 토르티아와 함께 먹는 엠파나다는 강하고 시큼하며 향긋한 맛이 특징입니다. 양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육수를 끓이고 식초와 양념을 버무립니다. 또띠아는 일상 식사의 기본입니다. 옥수수나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손으로 납작하게 펴서 뜨거운 철판에서 구워냅니다. 모든 종류의 요리에 곁들이거나 고기, 콩, 채소를 싸서 먹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매일 신선한 토르티아를 만들며 그 맛은 사용하는 옥수수의 종류와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라이잭이라고 불리는 두껍게 튀긴 것도 있는데 부풀어 오를 때까지 튀겨 꿀, 콩, 치즈와 함께 먹습니다. 이 지역을 가장 잘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는 비프 스튜입니다. 쇠고기 덩어리를 감자, 당근, 토마토, 양파, 마늘과 함께 볶습니다. 물이나 육수를 넣고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채소가 어우러질 때까지 끓입니다. 이 요리는 흰 쌀밥이나 빵과 함께 제공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치오테, 향신료, 식초로 만든 페이스트인 레카도 로호, 레드 스튜를 넣어 강렬한 색과 풍미를 더합니다. 생선 튀김은 소금, 후추, 레몬즙, 그리고 때로는 마늘이나 허브로 양념합니다. 뜨거운 기름에 껍질이 노릇노릇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튀깁니다. 밥, 샐러드 또는 튀긴 플랜팅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사우나 달팽이 같은 해산물은 수프로 조리하거나 밥과 함께 곁들입니다. 흔히 먹는 수프는 달팽이를 유카, 코코넛, 향신료, 채소와 함께 끓인 달팽이 육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한 향과 바다의 풍미가 느껴지는 걸쭉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수프에는 고기, 생선, 채소, 밥, 향신료 등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레에노 네그로, 검은색 속재료는 레카도 네그로, 검은색 스튜, 다진 소고기, 완숙 계란, 육수를 넣고 걸쭉하게 만든 요리입니다. 밥이나 토르티아와 함께 따뜻하게 제공됩니다. 또 다른 수프는 뼈, 채소, 고수, 칠리를 넣고 끓인 소고기 육수입니다. 이러한 수프는 메인 코스로 먹으며 구운 빵이나 천연 육수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저트 또한 다양한 요리의 일부입니다. 브레드 푸딩은 남은 오래된 빵, 우유, 설탕, 계피, 건포도로 만듭니다. 혼합물을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워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제공합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디저트로는 잘 익은 바나나, 밀가루, 계란, 버터로 만든 바나나 케이크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틀에 구워 촉촉한 질감을 자랑합니다. 코코넛, 설탕, 바닐라, 우유로 만든 코코넛, 사탕도 있습니다. 혼합물을 걸쭉해질 때까지 끓인 후 식힌 후 사각형으로 자릅니다. 전통 음료에는 타마린드, 파인애플, 수박, 파파야와 같은 과일 주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물과 설탕으로 만들어 차갑게 제공합니다. 해초, 우유, 계피, 육두구로 만든 해초 쉐이크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진한 음료는 크리미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 즐기기에 가장 좋습니다. 다른 옵션으로는 천연 청량음료와 발효 과일로 만든 지역 리큐어가 있습니다. 사략선과 전리품, 불타오르는 카리브해 17세기, 다양한 무허가 선박들이 서부 카리브해 연안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벨리즈 해안선을 따라 어떤 공식적인 권위에도 속하지 않은 여러 집단이 암초와 강을 휴식처, 재보급 지점 또는 폭풍과 박해를 피하는 피난처로 이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 활동으로 간주되었지만 일부 유럽 열강은 목표가 자국의 식민지 이익과 부합하는 한 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은밀히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해안 지역에 도착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수출품이나 농산물에 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박을 요격하고 상품을 강탈하고 방어가 허술한 정착지를 습격했습니다. 이들은 선박의 종류, 정치적 입장 또는 작전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적,
필리버스터, 사략선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이나 총독이 발행한 납포 허가증을 소지하여 적의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벨리즈 섬은 보호된 수역과 여러 항해 가능한 강으로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활동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터네프 섬, 라이트하우스 리프, 세인트 조지 섬은 수리, 식수, 보급품이 필요한 선박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때때로 이들 선원 중 일부는 임시로 상륙하여 화약, 소금,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 나무나 야자나무로 초보적인 구조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구나 직물을 대가로 고기, 옥수수, 열대 과일을 제공하는 지역 주민들과 물물 교환을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영국인은 아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이익에 호응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벨리즈에서 활동하는 사략선들은 더욱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갤리선을 약탈하고 귀금속 선적물을 가로채고 어떤 경우에는 선원들을 납치하여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만을 샀는데 스페인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자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간주했습니다. 두 도시, 두 길, 벨리즈의 도시적 대조.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방문객과 잠재적 거주민들은 이사, 투자 또는 은퇴를 결정할 때 벨모판을 이전 수도였던 벨리즈 시티와 비교해 왔습니다. 벨모판은 1960년대 벨리즈 시티를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계획 도시로 설계되었습니다. 내륙에 위치한 벨리즈 시티는 폭풍 후에 덜 노출되고 높은 안보감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지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반면 벨리즈 시티는 금융활동이 활발하고 항구가 더 활발하며 중요한 해상 교통망을 갖춘 벨리즈의 주요 상업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인프라의 차이는 주목할 만합니다. 벨모판은 더 넓은 도로, 낮은 교통체증, 그리고 행정 건물의 논리적인 배치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도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많은 정부 청사, 대사관, 국가기관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주거지역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반면 벨리즈 시티는 좁은 도로, 교통체증 지역, 그리고 노후된 건물들로 인해 덜 계획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나무 기둥 위에 지어진 가옥, 전통시장, 그리고 식민지 시대 건물들은 더욱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더욱 역사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안전 측면에서 벨모판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벨리즈 시티의 혼란스러운 지역보다 범죄율이 낮아 더 조용한 곳으로 인식됩니다. 어떤 도시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전 수도의 특정 지역에서는 강도와 폭력 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벨모판은 갱단의 존재감이 적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더 강해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한 편입니다. 두 도시의 일상생활은 매우 다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모판에서는 하루가 일찍 시작되고 공무원, 학생, 그리고 직장인들이 근무 시간을 중심으로 일상을 꾸립니다. 사업장들은 일반적으로 늦은 오후에 문을 닫고 밤에는 도시가 고요합니다. 반면 벨리즈 시티는 더 끊임없이 활동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쇼핑가, 레스토랑, 서비스 시설의 영업시간이 더 길고 나이트라이프도 더 활발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내륙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해안의 활기를 선호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기둥, 관광, 농업, 어업, 벨리즈의 생산 활동은 주요 경제 보고서에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가장 역동적인 수입원인데 이는 엄청난 규모 때문이 아니라 숙박, 교통, 레저 서비스, 방문객을 위한 음식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중소규모 호텔 체인, 가족 경영 기업, 그리고 소규모 숙박시설이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은 해안 지역과 해상 접근 지점 근처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지는 외화를 유입하고 계절적 고용을 창출하며 수요가 낮을 수 있는 지역의 국내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관광은 또한 도로, 표지판, 보조 비행장, 그리고 소매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해외 수요는 이 분야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설립을 촉진했습니다. 여행사, 교통 대여, 공인 가이드, 그리고 외국인이 요청하는 품목을 전문으로 하는 상점들이 그 예입니다.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는 방문객이 꾸준히 유입되어 이러한 활동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수수료나 비공식적인 임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관광은 광범위한 계층의 직접적인 소득원이 됩니다. 또 다른 주요 수입원은 어업입니다. 비록 규모가 작지만 해안 지역 국가 경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획된 제품은 국내 소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해역에서는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어종을 포획, 세척, 보관, 판매하는 전문 어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닷가재, 달팽이, 새우, 그리고 일부 종류의 산호초 어류가 판매됩니다. 교대 근무하는 가공센터도 있어 다른 즉각적인 경제적 대안이 없는 지역에서 어업은 고용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한편 전통적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여러 지역 사회에서는 소규모 어업이 여전히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지역 사회는 대규모 장비 없이 수작업으로 어종을 포획하여 지역 시장이나 중개인을 통해 유통합니다. 이러한 어획물의 직접 판매는 관련 가족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지만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 활동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 채굴만이 유일하게 안정적인 생계수단인 지역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독특한 경제 지형을 형성합니다. 가장 외딴 지역에서는 필수품의 상당 부분이 생산되는 반면 소비와 서비스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부 운송 경로를 통해 외딴 지역에서 재배된 제품이 시장과 판매 지점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수요와 공급 순환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교환은 내륙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의존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관광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경제 구조는 조용히 유지되어 국가의 일상 업무를 지탱합니다.